타는 듯한 태양이 거대한 철골 구조물 위로 내리쬐며 공기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소음은 끊임없이 고막을 때렸다. 육중한 기계들이 으르렁거리고 인부들의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뒤섞여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이 혼돈의 중심에 박하나는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시멘트 포대가, 뱃속에는 8개월 된 생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만삭의 배는 땅을 향해 무겁게 쏠렸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은 작업복을 축축하게 적셨다. 하지만 하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쫓았다. 저 너머 그녀의 땀과 맞바꿀단 하루의 생계비가 있었다. 주변의 인부들은 그녀를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안쓰러움을, 어떤 이는 경외감을, 또 어떤 이는 무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녀를 돕지는 못했다. 이곳은 각자의 몫을 해내지 못하면 가차없이 도태되는 정글과 같은 곳이었다. 동정은 사치였고 생존이 유일한 법칙이었다. 그때 현장을 어슬렁거리던 최 반장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기름낀 얼굴에 비열한 미소를 띤 그는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박씨 그 배를 하고도 용케 버티네. 그러다 애새끼랑 같이 자빠지면 우리만 골치 아프다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남편 놈은 마누라가 이 고생하는 거 알기나 한데. 하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만 그녀는 시멘트 포대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녀는 최 반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목소리는 지쳐서 갈라졌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제 남편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 몫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최 반장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입맛을 다셨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길을 비켜주었다. 그래, 잘나셨어.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보시지. 하나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설움으로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남편과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녀는 강철보다 더 단단해져야만 했다. 마침내 시멘트 포대를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았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며 잠시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재빨리 벽을 짚고 몸의 균형을 잡았다.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뱃속의 아이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하루 일과가 끝났음을 알리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인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장을 내려놓고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얼굴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하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 그녀는 최 반장에게서 빳빳한 지폐 몇 장을 건네받았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과 맞바꾼 피와 땀이 밴 돈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는 10,000원이었다. 자리에 앉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녀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손잡이를 굳게 잡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은 그녀의 고단한 현실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남편 강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집은 낡고 허름한 빌라의 작은 반지하 방이었다. 문을 열자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고요한 정적이 그녀를 맞았다.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에는 지훈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몇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 그는 식물인간 상태로 침대에 묶여 있었다. 한때 누구보다 강하고 늠름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나는 지친 기색도
잊은 채 익숙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지훈의 옆에 앉았다. 그의 마른 뺨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나왔어요, 여보.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우리 아기도 아빠한테 인사하고 싶대요. 당신을 닮아서 그런지 힘이 아주 장사야. 그녀는 지훈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주며 굳어버린 근육을 풀어주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오늘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물론 공사장에서 겪는 수모와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하늘이 얼마나 맑았는지, 점심으로 나온 국이 얼마나 맛없었는지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제잘거렸다. 마치 그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듯이 곧 눈을 뜨고 예전처럼 자신에게 농담을 건넬 것처럼 행동했다. 그것이 그녀가 현실을 버텨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녁 식사는 조촐했다. 그녀는 뱃속 아이를 생각해 억지로 밥을 목으로 넘겼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병원에서 받아온 의료 기록과 남편의 사고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경찰은 단순 뺑소니 사고로 종결했지만 그녀는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도 힘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창밖에 소음이 잦아들고 세상이 잠든 시간 하나는 지훈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그 온기에 의지해 잠시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 그녀는 지훈과 함께 푸른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그의 건강하고 힘찬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꿈은 짧았다. 새벽녘의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옆에는 여전히 숨소리만 내뱉는 지훈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다. 또다시 하루가 시작된 것뿐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아가야, 엄마는 괜찮아. 아빠가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네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엄마가 모든 걸 지켜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문을 열고 새벽의 어둠 속으로 묵묵히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길고 무거운 그림자가 조용히 따라붙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 방 안에는 오직 지훈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그 공간에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그의 감은 눈꺼풀 위로 떨어지는 순간 그의 긴 속눈썹이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파르르 떨렸다. 하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철근과 시멘트 더미 속에서 사투를 벌였다. 최 반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일부러 더 무겁고 힘든 일만 골라서 그녀에게 시켰다.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인 듯했다. 하지만 하나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녀의 인내는 동료 인부들 사이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점심시간 그녀는 그늘진 구석에 앉아 차갑게 식은 도시락을 열었다. 김치와 밥뿐인 초라한 식사였지만 그녀는 시장이 반찬인 듯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었다. 그때 평소 그녀를 안쓰럽게 여기던 나이든 인부 김씨가 다가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밀었다. 이 사람아, 혼자 몸도 아닌데 잘 좀 챙겨 먹어야지. 이거라도 마셔. 하나는 갑작스러운 호의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세상이 온통 잿빛인 것만 같았는데 아직은 작은 온기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작은 온기를 양식 삼아 오후의 고된 노동을 버텨냈다. 그날 오후 현장에서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부실하게 설치된 안전망 위로 자재 더미가 쏟아져 내린 것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모두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순간이었다. 최 반장은 책임을 추궁당할까 두려워 허둥지둥 현장을 수습하며 인부들의 입단 속에 나섰다. 별일 아니니까 다들 입 다물어 괜한 소리 했다가 일자리 잃고 싶어. 하나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저 부실한 안전망에 대해 몇 번이나 건의했지만 최 반장은 비용을 핑계로 항상 묵살했다. 언젠가는 큰 사고가 터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과 뱃속의 아이,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힘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증거를 모아야 했다. 퇴근 후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무언가 달라진 공기를 느꼈다. 평소와 똑같은 방 똑같이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지훈의 손 옆에 놓아두었던 물컵의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자리에 물컵을 놓아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 미세한 차이는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혹시 내 말 들려요? 대답은 없었다. 그는 여전히 굳게 눈을 감고 있었다. 하나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속삭였다. 지훈 씨, 만약 당신이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신호를 보내줘요. 제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 안에 잡힌 그의 손가락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움찔하며 답했다. 하나는 숨을 멈췄다. 잘못 느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반응이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기적의 불씨였다. 그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는 돌아오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 함께 싸우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강해져야 했다. 남편이 완전히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그를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와 아이를 지켜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결연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하나는 평소보다 일찍 공사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어제까지의 지친 기색 대신 보이지 않는 힘과 목적의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현장 곳곳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부실한 자재들 규정을 어긴 안전조치, 그리고 인부들의 휴게 공간까지. 그녀의 눈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날카로운 감시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최 반장은 그런 하나의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평소처럼 순종적이지 않고 어딘가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녀의 시선이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그는 괜한 트집을 잡아 그녀를 몰아세웠다. 거기 박씨,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 딴 생각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해.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국물도 없는 줄 알아. 하지만 그의 고함 소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나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스마트폰을 꺼내 현장의 문제점들을 몰래 촬영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훗날 거대한 부조리를 무너뜨릴 무기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하고 치밀해졌다. 그녀는 일부러 다른 인부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불만을 귀담아 들었다. 밀린 임금, 부당한 대우, 위험한 작업 환경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다. 모두가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누구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는 그들의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라면 거대한 벽도 넘을 수 있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집, 그녀는 지훈의 상태를 살폈다. 어제와 같은 뚜렷한 반응은 없었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이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 있었던 일과 자신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이야기해 주었다.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짓밟는 놈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녀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노동법과 산업안전 관련 법규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알아야 싸울 수 있었고 준비해야 이길 수 있었다. 무지하고 힘없는 임산부 노동자 박하나는 죽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전사가 되기로 결심한 강인한 박하나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며칠 동안 공사 현장에는 불안한 평화가 감돌았다. 박하나는 최 반장의 감시, 어린 시선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증거를 수집하는 조용한 사냥꾼이었고 때를 기다리는 전사였다.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증명하는 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밤마다 법률 서적을 뒤적이며 얻은 지식은 그녀의 무기가 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웠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짓누르는 듯했다. 인부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피로가 역력했다. 바로 그때였다. 5층 높이의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박씨 아저씨의 위태로운 모습이 하나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평소 하나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주었던 정 많은 중년의 인부였다. 하나는 본능적인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박씨가 딛고 선 발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낡고 녹슨 철제 파이프들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게 보였다. 그녀는 며칠 전 최 반장이 자재 납품업자와 언쟁을 벌이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더 싼 거 없어. 어차피 몇 번 쓰고 버릴 건데 굳이 비싼 정품을 쓸 필요 없잖아. 그녀는 소리쳐 그에게 위험을 알리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끔찍한 금속 파열음이 현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비계의 한쪽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며 박 씨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짧은 비명은 순식간에 추락의 굉음 속으로 묻혔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인부들의 경악에 찬 고함 소리가 뒤늦게 터져나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 씨의 몸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잠시 동안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다. 인부들은 일제히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하나도 넋을 잃고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향했다. 만삭의 배를 감싸 안은 채 그녀는 두려움에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박 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의 다리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다. 동료 인부들이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하나는 사람들을 해치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제발 눈 좀 떠보세요.
그녀의 외침에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최 반장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귀찮음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쓰러진 박 씨를 한번 힐끗 보고는 곧바로 인부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젠장 멀뚱히 서서 뭘 봐, 저 양반이 안전수칙 안 지키고 제멋대로 작업하다가 그런 거 아냐. 다들 못 봤어. 안전모 턱끈도 제대로 안 맸더구만. 최 반장은 뻔뻔하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을 명백한 부실 공사가 아닌 피해자의 부주의로 몰아가려 했다. 주변 인부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최 반장의 눈초리가 번뜩이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하거나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진실의 목소리를 억눌렀다. 바로 그 침묵의 순간 하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최 반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했다. 아저씨는 안전수칙을 모두 지켰어요. 사고 원인은 명백히 부실한 비계 때문입니다. 반장님이 값싼 자재를 쓰라고 지시한 거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순간 현장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최 반장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감히 저 배불뚝이 계집애가 모든 인부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그는 길길이 날뛰며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너 여기서 일하기 싫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하지만 하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제가 본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진실을 외면하라는 겁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저 비계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침에 몇몇 인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듯 고개를 숙였다. 최 반장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 주먹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다른 인부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반장님 참으세요. 임신한 사람한테 무슨 짓입니까? 맞아요. 이건 좀 심했잖소. 흩어져 있던 목소리들이 조금씩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하나의 용기가 그들의 잠자던 양심을 깨운 것이다. 때마침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박 씨를 들것에 실어 옮겼다. 최 반장은 구급대원들에게도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입니다. 회사 책임은 없어요. 그는 상황을 수습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의 추악한 모습에 하나는 역겨움을 느꼈다. 구급차가 떠나자 최 반장은 다시 하나에게 다가와 살벌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박하나, 너 오늘 일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내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해. 이 바닥에서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해줄 테다. 그의 협박에도 하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공사 현장에서 하나는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다. 최 반장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따돌리고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떠맡겼다. 다른 인부들은 그녀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최 반장의 보복이 두려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과 남편이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로 떨렸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여보, 내가 맞서 싸우기로 했어요. 더 이상은
저런 악한 사람들이 당신 같은 선량한 사람들을 짓밟는 걸 보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무섭지만 그래도 해야만 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열어 오늘 찍은 사고 현장 사진들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무너진 비계의 잔해, 녹슨 연결 부위, 그리고 피가 흥건한 바닥. 사진들은 최 반장의 범죄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이게 증거예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반드시 더 많은 증거를 모아서 저 사람들의 죄를 세상에 밝힐 거예요.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고 지훈의 손을 잡는 순간 어제보다 훨씬 더 강하고 분명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움켜쥐었다. 마치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고 그녀의 결심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감은 눈꺼풀 아래로 안구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과 감격,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는 듣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말을, 그녀의 모든 투쟁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고 흐느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그녀의 투쟁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그녀가 싸워야 할 이유 그 자체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저 빛의 이면에는 수많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나의 촛불은 약하지만 수많은 촛불이 모이면 거대한 어둠도 몰아낼 수 있음을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사고를 당한 박 씨의 가족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을 설득하고 함께 싸워야 했다. 이것은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최 반장의 눈을 피해 박 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작은 병원의 다인실, 박 씨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아내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시름이 가득했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박 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다. 하지만 하나가 진심을 다해 사고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싸우고 싶다고 말하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남편 잘못이라고만 해요. 산재 처리도 해줄 수 없다고. 이제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그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하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의 단호한 목소리와 확신에 찬 눈빛에 박 씨의 아내는 희미한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작지만 의미 있는 첫 번째 연대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박하나와 사고를 당한 박 씨의 아내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병원에서 만났다. 두 여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거대 건설사에 맞서 싸울 힘도 없었지만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노동청의 태영건설을 상대로 산업재해 신청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예상대로 회사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냉담했다. 그들은 진정서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모든 책임은 노동자의 부주의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 반장은 노동청 조사를 받은 후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하나를 볼 때마다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시선으로 쏘아보았지만 다른 인부들이 보는 앞에서는 차마 대놓고 해코지를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은밀하고 비열하게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하나의 앞을 어두운 골목길에서 최 반장이 가로막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양옆에는 누가 봐도 불량배로 보이는 험상궂은 산에 둘이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를 위협했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배를 감쌌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저들은 자신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저한테 무슨 볼일이시죠? 반장님, 최 반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볼일, 아주 큰 볼일이 있지. 내년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당장 진정서 취하해. 박 씨 마누라도 설득해서 산재 신청 포기하게 만들란 말이야. 그럼 없던 일로 해줄 테니. 하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잘못한 건 그쪽이잖아요. 아저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최 반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옆에 있던 사내에게 눈짓을 했다. 사내 중 하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위협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최 반장이 독사처럼 속삭였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잘 알려주지. 너 그 배 안에 든 새끼 무사히 낳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집에 송장처럼 누워있는 내 남편 놈 병원비는 어디서 나서 되는 거야. 우리가 손 한 번 쓰면 그 병원 당장 내 남편 길바닥에 내쫓을 수도 있어. 그의 마지막 말은 하나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다른 어떤 협박보다도 남편을 들먹이는 것이 가장 비겁하고 잔인했다. 하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지훈의 생명유지 장치가 꺼지는 끔찍한 상상을 떨쳐내려 애썼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와 동시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 악마 같은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만약 내 남편이나 내 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 인생 전부 망가뜨려 버릴 테니까.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진짜였다. 순간 최 반장과 사내들은 주춤했다. 저 연약해 보이는 임산부에게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세였다. 최 반장은 침을 뱉으며 물러섰다. 좋아,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지. 그때까지 네 대답이 없으면 오늘 내가 한 말이 전부 현실이 될 줄 알아.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골목길에는 하나만이 홀로 남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하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 반장의 협박은 그녀의 싸움이 단순한 정의 구현의 차원을 넘어섰음을 깨닫게 했다. 이것은 그녀와 그녀 가족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뿌리, 깊은 부패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부터 하나의 행동은 더욱 대담하고 치밀해졌다. 그녀는 현장의 허술한 보안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점심시간 대부분의 인부들과 관리자들이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자연스럽게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로 향했다.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녀는 격리 업무를 보는 젊은 직원이 군에게 접근했다. 이 군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으로 최 반장의 비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하나는 그의 양심에 호소했다. 이대로 가다간 더 큰 사고가 날 거예요. 당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잖아요. 저 좀 도와줘요. 이군은 망설였지만 하나의 간절한 눈빛과 사고를 당한 박 씨의 모습을 떠올리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최 반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실수로 사무실 문을 잠그는 것을 잊었다. 기회는 왔다. 하나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녀의 목표는 최 반장의 책상 서랍과 캐비닛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자재 납품 관련 이중장부 안전검사관에게 건넨 뇌물 내역이 적힌 메모, 그리고 유령 직원을 만들어 급여를 빼돌린 기록까지 부패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시간이 없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 미친 듯이 서류들을 촬영했다. 찰칵찰칵 하는 작은 셔터음이 텅 빈 사무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매 순간이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누군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지막 서류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았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을 때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다행히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남은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그녀의 손안에는 이제 태영건설의 목을 조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지훈에게 오늘 있었던 위험천만한 모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이중장부 사진들을 보여주며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는지 설명했다. 여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잡았어요.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최 반장뿐만 아니라 그 윗선까지 전부 끝장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지훈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힘있게 움직였다.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강한 반응이었다. 마치 그녀의 용맹함을 칭찬하며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왔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하나는 그의 반응에 힘을 얻어 밤새도록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분명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이고 최 반장 한 명을 희생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할 것이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패의 사슬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인물을 끌어내리고 싶었다. 태영건설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리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을 봐야 했다. 그녀는 태영건설의 지배 구조와 최근 진행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과 신문 기사들을 통해 그녀는 태영건설이 곧 거대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조태섭이라는 냉혹하고 야심만만한 상무이사가 있었다. 하나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현장에서의 무리한 비용 절감과 안전무시는 모두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실적 쌓기와 비자금 조성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최 반장은 그저 거대한 악의 말단에 불과했다.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바로 저 위에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정리된 자료들을 여러 개의 USB에 복사하여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내일 태영건설의 진짜 주인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서 증거를 모으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칼자루를 쥔 채 괴물의 심장을 향해 직접 걸어 들어가는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현장은 아침부터 부산스러웠다. 본사에서 아주 높으신 분이 현장 시찰을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최 반장은 새벽부터 나와 인부들을 닥달하며 난리를 피웠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자재들을 치우게 했다. 그것은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닌 오직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연극에 불과했다. 박하나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썩어 문드러진 내부는 그대로 둔 채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꼴이 역겨웠다. 그녀는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최 반장이라는 말단 직원을 넘어 이 부패의 몸통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녀는 자신이 모은 증거가 담긴 USB를 작업복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으로 들어섰다. 최 반장을 비롯한 현장 관리자들이 굽실거리며 달려나가 차 문을 열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오만한 표정. 그는 태영건설의 실세이자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조태섭 상무였다. 조태섭은 더러운 바닥에 자신의 구두가 닿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최 반장의 과장된 아부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미리 정해진 동선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의 시찰은 형식 그 자체였다. 그는 현장의 문제점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잠시 둘러보는 왕처럼 행동했다. 하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조태섭과 그의 일행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최 반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웬 방해냐, 저리 비켜. 그가 소리치며 하나를 밀치려 했지만 조태섭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눈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흥미와 경멸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조태섭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지?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하나는 주눅들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박하나라고 합니다. 상무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며칠 전 이곳에서 인부 한 분이 추락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명백한 안전관리 부실과 불량 자재 사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예고된 인재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사실을 전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조태섭은 그녀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더니 이내 비웃음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일개 인부가 나한테 지금 회사의 경영 방침을 가르치려 드는 건가? 그의 시선이 하나의 만삭인 배로 향했다. 보아하니 곧 애까지 낳을 몸 같은데 이런 험한 곳에서 불평불만 늘어놓을 시간에 내 몸이나 챙기는 게 어때? 아니면 집에 있는 남편이 무능해서 이 꼴로 돈벌이를 나와야만 하는 딱한 사정이라도 있나? 그의 말은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주변에 있던 관리자들은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고 인부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하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하나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은 이 문제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회사의 비인간적인 행태입니다. 조태섭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감히 천한 것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하나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나지기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군. 세상 일이 그렇게 정의로운 줄 아나 성가시게 구는 것들은 제 명대로 못 살아. 공사판에서 떨어져 죽든 아니면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비명 행사하든 결국 다 자기 운명인 거지. 순간 하나의 머릿속이 번개를 맞은 것처럼 번쩍했다.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비명 행사. 그 말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던 남편의 사고 기록에 적힌 문구와 정확히 일치했다. 지훈의 사고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단순 뺑소니 사건이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한적한 고속도로였다는 사실은 경찰과 그녀, 그리고 가해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보였다. 하나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조태섭의 오만한 얼굴과 몇 달 전 병원 응급실에서 봤던 지훈의 피투성이 모습이 겹쳐 보였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이 남자는, 이 악마는 남편의 사고와 관련이 있었다. 어쩌면 모든 것을 계획한 주범일지도 몰랐다. 그녀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조태섭은 그것을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경멸의 눈초리로 그녀를 한번 훑어보고는 몸을 돌렸다. 최 반장, 저 여자 당장 해고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해.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시차를 계속했고 최 반장은 의기양양하게 하나에게 다가와 으름장을 놓았다. 꼴 좋다 이년아, 내가 경고했. 하지만 하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조태섭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다. 노동 현장의 부조리를 고발하려던 그녀의 싸움은 이제 남편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던 원수를 향한 복수전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멀어져 가는 조태섭의 뒷모습을 불타는 듯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날 그녀는 결국 해고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목표가 생겨 심장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태영건설의 부패를 고발하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원수를 갚고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복수자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곧장 지훈의 사고 관련 서류들을 모두 꺼냈다. 경찰의 사고 조사 보고서, 현장 사진, 목격자 없는 뺑소니 사건으로 종결된 기록들. 그녀는 한적한 지방 고속도로라는 단어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조태섭의 말이 그녀의 의심에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녀는 자신이 찍어온 이중장부 사진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지훈이 사고를 당한 날짜, 직후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기록을.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는 그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을 상상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무지했어요. 당신이 싸우고 있었던 게 이런 괴물들이었군요. 이제 내가 당신 대신 싸울게요. 반드시.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고 말겠어요. 그녀의 눈물이 지훈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때 지훈의 손이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경련하며 아주 희미하게 실눈을 뜨는 것처럼 보였다. 그 틈으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의 맹세에 응답하듯이 하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남편은 분명히 반응하고 있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찬란한 희망의 빛이 쏘아 올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곧 깨어날 거대한 사자가 버티고 있었다. 조태섭과 태영건설의 종말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박하나의 세상은 좁아졌다. 공사 현장이라는 유일한 수입원이 끊기자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절망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남편의 복수와 조태섭을 무너뜨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대담하고 냉철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가진 무기들을 다시 점검했다. 현장 사무실에서 몰래 촬영한 이중장부와 뇌물 내역 서류들. 그것들은 최 반장과 태영건설의 비리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였지만 조태섭과 남편의 사고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에는 부족했다. 조태섭은 분명 최 반장이라는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것이다. 그녀에게는 조태섭의 숨통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조태섭과 태영건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인터넷 기사 주주 보고서, 심지어는 증권가 찌라시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조태섭이 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신중하고 치밀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모든 더러운 일은 아랫사람들을 통해 처리했다. 그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우연히 태영건설의 전직 직원이 쓴 인터넷 게시글을 발견했다. 그 글은 회사의 부당해고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는 의미심장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 반장 같은 쓰레기가 저렇게까지 설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는 조상무의 지저분한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충견일 뿐 그의 비밀 장부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비밀 장부. 하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최 반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장부가 따로 있다는 뜻이었다. 사무실의 공식적인 이중장부와는 별개로 조태섭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 온갖 불법적인 거래와 비자금 내역이 기록된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일 터였다.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조태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문제는 그 장부가 어디에 있느냐였다. 최 반장 같은 교활한 자가 그런 중요한 물건을 사무실에 둘 리가 없었다. 분명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하나는 며칠 동안 밤낮으로 최 반장의 동선을 떠올려 보았다. 그의 습관, 그가 자주 가는 장소,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녀의 머리는 마치 범죄 프로파일러처럼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는 한 가지 가능성에 주목했다. 최 반장은 매일 퇴근 후 현장 근처의 허름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낡은 가죽 가방을 옆에 끼고 술을 마셨다. 한 번도 그 가방을 몸에서 떼어놓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 가방 안에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허름한 옷과 짙은 화장으로 자신을 위장했다. 만삭의 배는 헐렁한 옷으로 간신히 가렸다. 그녀는 최 반장이 늘 가는 포장마차로 향했다.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암표범처럼 냉정했다. 포장마차 안은 술 취한 인부들의 고함 소리와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하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최 반장을 기다렸다. 예상대로 1시간쯤 지나자 최 반장이 거나하게 취한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옆구리에는 어김없이 그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익숙하게 단골자리에 앉아 소주를 시켰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는 그의 술잔이 비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의 옆을 지나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미리 준비한 강력한 수면제를 자신의 소주잔에 몰래 탔다. 그녀는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저기 저 아저씨, 저희 현장 반장님이신데 오늘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제가 술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이 술 좀 전해주시겠어요? 아주머니는 의심 없이 술잔을 받아들고 최 반장에게 건넸다. 어이 최 씨 저기 저 아가씨가 한 잔 보냈어. 인기가 좋네. 최 반장은 해벌쭉 웃으며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하나는 화장실에 숨어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10분, 20분. 시간이 흐르자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 반장의 눈이 풀리고 고개가 점점 테이블로 꺾였다. 마침내 그는 완전히 골아떨어졌다. 기회는 지금뿐이었다. 하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최 반장의 테이블로 다가가 마치 그를 걱정하는 척하며 몸을 흔들었다. 반장님 괜찮으세요? 너무 많이 취하셨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의 옆에 놓인 가방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이 가방에 닿는 순간 그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가방을 자신의 옷 속에 숨기고 지갑에서 돈 몇 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주머니 반장님 술값은 제가 낼게요.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포장마차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술병과 잡동사니들, 그리고 낡은 검은색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날짜와 이름, 금액, 그리고 의도를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단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조상무님 지시 H, 고속도로 처리 비용, 신도시 B, 구역 로비 자금,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태영건설의 비자금 내역부터 시작해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의 기록,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찾던 결정적인 단서까지. 강지훈 제거 작업 성공, 잔금 처리 완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하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태섭이라는 악마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기록한 범죄의 역사책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남편이 겪었을 고통, 그리고 자신이 견뎌야 했던 모든 수모와 멸시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 울지 않았다. 이제 눈물을 흘릴 시간이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어 여러 곳에 백업해 두었다. 원본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깊숙이 숨겼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이 증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언론사, 검찰 아니면 조태섭의 경쟁자, 가장 효과적으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였다. 며칠 동안 미동도 없었던 지훈의 침대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하나는 깜짝 놀라 그쪽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했다. 지훈의 입에서 나온 아주 작고 갈라진 신음소리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멈추고 침대로 달려갔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내 말 들려요. 그녀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애타게 불렀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의 손가락 하나가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허공을 향해 들어 올려졌다. 단 하나의 손가락. 그것은 마치
세상을 향해 다시 일어서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깃발처럼 보였다.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절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남편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그녀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이 되었다. 그래요,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내가 모든 걸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함께 저 악마들을 심판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 안에서 지훈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꿈틀거렸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마천루가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 그곳은 진성그룹의 심장이자 비밀 작전 기지였다. 거대한 통유리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실내는 차가운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 빛이 한 남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 강지훈 회장의 그림자이자 가장 충성스러운 신복 김민준 비서실장이었다. 몇 달째 그는 잠을 잊은 채 사라진 주인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실종된 이후 김 실장은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인 채 홀로 거대한 적들과 싸워왔다. 그는 회장님의 사고가 단순한 뺑소니가 아닌 진성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경쟁 세력의 치밀한 암살 시도였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팀은 대한민국 최고의 해커와 정보 분석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사고 당일의 모든 CCTV 기록과 통신 내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적들은 꼬리를 남기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회장님을 공격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일한 단서는 사고 직후 회장님의 모든 기록이 병원 시스템에서 증발했다는 사실뿐이었다. 김 실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삭제된 로그 기록을 복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 속에서 단 하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끈질긴 노력은 결실을 보았다. 삭제되기 직전 단 0.7초 동안 생성되었다가 사라진 임시 파일 하나를 찾아낸 것이다. 그 파일에는 박하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하나, 강지훈 회장님이 결혼을 약속했던, 그러나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유일한 연인. 김 실장은 즉시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연인이니 당연히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곳에 숨어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한 거친 건설 현장에서 만삭의 몸으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었다. 김 실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고급 세단 안에서 망원 렌즈를 통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할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 회장님의 아내가 될 여인이 어째서 저런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단 말인가.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이자 회장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구해내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그녀와 아직 생사조차 불분명한 회장님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는 거리를 둔 채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박하나라는 여인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동료의 사고에 맞서 불의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태영건설의 조태섭 상무 앞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해고당한 후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싸움을 준비하는 전사의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어둠과 싸우는 한 줄기 빛이었다. 김 실장은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이제야 비로소 회장님이 왜 그토록 그녀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아내는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고 순수한 영혼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단순히 그녀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위대한 투쟁을 뒤에서 돕는 것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다. 지금부터 박하나 씨를 24시간 밀착 보호한다. 단 절대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녀의 모든 행적을 보고하고 그녀에게 접근하는 모든 인물을 파악해. 동시에 그는 태영건설과 조태섭 상무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전에 돌입했다. 진성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을 동원한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김 실장의 팀이 파헤친 태영건설의 비리는 박하나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것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중장부 뇌물 비자금 조성,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조태섭이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집행한 내역을 찾아냈다.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은 전문적으로 청부살인을 처리하는 어둠의 조직이었다. 시점은 정확히 회장님의 사고 날짜와 일치했다. 모든 증거는 조태섭이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과의 신도시 개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경쟁자인 강지훈 회장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김 실장은 서늘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조태섭의 목을 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었다. 박하나의 존재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손에 조태섭의 목을 칠 수 있는 비밀 장부라는 칼을 쥐고 있었다. 김 실장이 가진 증거들은 대부분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 얻은 것이라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 하지만 박하나가 가진 내부 고발자의 증거는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가질 터였다. 김 실장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박하나가 스스로 복수를 완성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기로 했다. 그는 무대의 주인공이 그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안전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위협을 제거하고 그녀가 나아갈 길을 터주는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하나가 최 반장을 수면제로 잠재우고 비밀 장부를 훔쳐나오던 그날 밤에도 멀리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최 반장의 패거리들이 그녀를 해치려 했다면 김 실장의 경호팀이 즉시 그들을 제압했을 것이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김 실장은 박하나의 집 근처에 안전 가옥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그녀를 계속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남편의 침대 옆에서 희미한 움직임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았다. 그 순간 김 실장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회장님이 살아계셨다. 희망은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김 실장은 차 안에서 박하나의 반지하 방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작고 연약해 보이는 불빛이 지금 거대한 악의 제국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무전기를 들고 말했다. 회장님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모든 의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최고의 의료팀을 대기시켜. 그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다시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 위로 그녀가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을 간호하는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나직이 읊조렸다. 회장님,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그리고 사모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 악마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날까지 저희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최 반장은 며칠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 자신의 목숨줄과도 같았던 비밀장부가 사라진 것을 깨달은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식은땀을 흘리며 미친 듯이 집과 사무실을 뒤졌지만 수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범인은 명백했다.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자신에게 술을 건넸던 이제는 얼굴조차 희미한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배후에는 분명 박하나가 있었다. 그는 공포에 떨며 이 사실을 조태섭 상무에게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태섭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분노를 넘어선 살기마저 느껴지는 냉기였다. 멍청한 자식. 일개 계집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조태섭은 최 반장의 무능함을 질책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박하나 그 여자는 이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 조태섭은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는 박하나가 장부를 손에 넣었지만 아직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이 먼저 선수를 쳐야 했다. 그녀가 가진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야 했다. 완벽한 함정이 계획되었다. 며칠 후 박하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태영건설의 전직 직원이라고 밝힌 남자였다. 그는 최 반장 밑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며 자신도 최 반장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하나의 투쟁을 기사로 접했다며 그녀를 돕고 싶다고 했다. 제가 가진 자료와 당신이 가진 자료를 합치면 그들을 확실히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간 경계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혼자서는 벅찼던 싸움에 동지가 생긴다는 것은 큰 힘이 될 터였다. 남자는 오늘 밤 공사 현장 근처의 폐자재 창고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안전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이것이 함정일지라도 그녀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 시각 김민준 실장은 자신의 비밀기지에서 이 모든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다. 그의 팀은 박하나의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 함정입니다, 실장님. 발신지는 대포폰이고 목소리는 조태섭의 수하 중 한 명과 일치합니다. 분석팀의 보고에 김 실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이 박하나 씨를 창고로 유인해 무언가 꾸미려는 속셈이군. 현장 주변의 모든 CCTV를 확보하고 경찰 무선망을 감청할 준비를 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본다. 그는 섣불리 개입하지 않았다. 적들이 어떤 카드를 준비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고, 동시에 박하나라는 인물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도 보고 싶었다. 그날 밤 하나는 약속된 장소인 폐자재 창고로 향했다. 낡은 철문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 쌓인 자재들만이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창고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창고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뒤에는 최 반장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하나와 창고 구석에 쌓인 자재 더미를 가리키며 외쳤다.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회사 자재를 훔쳐 이곳에 빼돌렸습니다. 저기, 저 비싼 구리 전선들 다 우리 회사 물건입니다. 경찰들은 일제히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그곳에는 누군가 미리 가져다 놓은 듯한 쇠구리 전선 뭉치들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순식간에 절도범으로 몰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아닙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저 사람이 저를 이곳으로 유인한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변명은 경찰서에 가서 하시고 일단 수갑부터 찹시다. 차가운 쇠고랑이 그녀의 손목으로 다가오는 순간 하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녀가 가진 증거들은 모두 거짓으로 치부될 것이다. 뱃속의 아이와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으로 외쳤다. 나는 도둑이 아니야. 바로 그때였다. 현장을 지휘하던 형사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장님, 방금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자재들 도난품이 아니라 태영건설 본사에서 직접 지시한 비공식 재고 이동 물품이라고 합니다. 단순. 차고인이 현장의 여성분 즉시 석방하고 정중히 사과하라고 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최 반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검찰 특수부 비공식 재고 이동. 그는 도저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형사는 당황한 기색으로 수갑을 거두고 하나에게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돕고 있었다. 엄청난 힘을 가진 미지의 조력자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자신을 도와준 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비밀기지 안김. 실장은 모니터에 떠 있는 임무 완료라는 문구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팀은 조태섭이 함정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영건설의 내부 서버를 해킹해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에 해당 자재들에 대한 가짜 재고 이동 명령서를 생성해 넣었다.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한 AI 음성으로 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종결시킨 것이다. 최 반장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임산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힘이 버티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그대로 주랭랑을 쳤다. 하나는 폐창고에 홀로 남아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방금 겪은 비현실적인 사건을 정리하려 했었다. 그녀는 누가 자신을 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조력자의 도움을 발판 삼아 조태섭의 심장을 향해 더욱 날카로운 칼을 겨눌 것이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창고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멀리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검은 세단 안에서 김 실장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전기에 나직이 말했다. 상황 종료.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움직인다. 조태섭의 자금줄을 하나씩 끊어버려. 그는 시동을 걸며 어둠 속에서 굳은 결의를 다졌다. 사모님, 너무 아슬아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게임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그는 조태섭과 태영건설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박하나는 텅 빈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방금 전 겪었던 일은 마치 현실이 아닌 한편의 악몽 같았다. 최 반장의 혐오스러운 얼굴, 경찰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손목을 조여오던 수갑의 감촉, 그 모든 절망의 순간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구원.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보이지 않는 조력자는 그녀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습관처럼 남편의 침대 곁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누가 날 도와줬어요. 대체 누구일까요? 당신이 보낸 사람인가요?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다. 굳게 닫혀 있던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경련하며 그 틈으로 힘겹게 뜨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이전에 보았던 희미한 반응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하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지훈 씨, 내 말 들려요. 정신 좀 차려봐요. 제발. 그녀가 애타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흔들었다. 그러자 그의 입술이 아주 느리게 천천히 열렸다. 몇 달 동안 굳어있던 성대에서 나온 소리는 거칠고 갈라졌지만 그것은 분명한 하나의 단어였다. 하, 나, 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의 세상이 멈추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오열하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몇 달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슬픔,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가 살아 돌아왔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세상이 마침내 돌아왔다. 지훈의 눈이 완전히 떠졌다.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해 초점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총명함과 사랑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다. 울지 마. 다 괜찮아. 내가 너무 늦었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몇 시간 후 지훈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하나는 그에게 따뜻한 미음을 떠먹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길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안해 하나야. 처음부터 당신을 속여서 내 진짜 이름은 강지훈이 맞아. 하지만 나는 당신이 알던 가난한 건축가가 아니야.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진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후계자 경쟁 속에서 자라난 그는 자신의 돈과 지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건축가로 살아가던 중 운명처럼 하나를 만났던 것이다. 그녀의 순수하고 강인한 모습에 그는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하나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사랑한 남편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재벌 총수였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사고가 태영건설 조태섭 상무가 저지른 계획적인 암살 시도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진성그룹과 태영건설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조태섭은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의식을 차렸을 때 나는 깨달았어. 적들이 아직 내 주변에 있다는 걸.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의사와 김 실장의 도움을 받아 내가 식물인간 상태인 것처럼 위장했던 거야. 그것만이 당신과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지만 당신이 내 곁에서 해주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어, 하나야. 그는 그녀가 공사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간호했는지, 그리고 불의에 맞서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고 하루빨리 깨어나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했다. 그녀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하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그것은 충격이나 배신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가 견뎌야 했을 끔찍한 시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돌아와 준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의 깊은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모든 서름을 토해냈다. 감격적인 재회가 끝나고 두 사람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복수의 시간이었다. 하나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손에 넣은 최 반장의 비밀 장부를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장부의 내용을 확인한 지훈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특히 강지훈 제거 작업 성공이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그의 주먹은 피가 나도록 굳게 쥐어졌다. 지훈은 아내의 용기와 지략에 감탄하며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해냈어, 하나야. 이 장부가 바로 조태섭의 목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야. 내가 가진 증거들과 당신이 가진 이 증거를 합치면 그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지훈은 즉시 비밀 통신 장치를 통해 김민준 실장에게 연락했다. 나 강지훈이다. 작전을 시작한다.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감격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김 실장에게 그동안 박하나를 지켜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그녀에게 김 실장이 바로 그녀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였음을 알려주었다. 하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지훈의 명석한 두뇌와 전략 박하나의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김민준 실장의 막강한 실행력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악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온 가장 강력한 복수자 팀이었다. 그들은 조태섭에게 가장 화려하고 처절한 종말을 선사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태영건설이 그토록 원했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회장이었다. 조태섭이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큰 환희를 맛보는 바로 그 순간 그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그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대중 앞에서 산산조각내는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될 터였다. 밤이 깊었지만 작은 반지하 방 안은 희망과 결의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아직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그 어떤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하나는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지친 몸을 닦아주었.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공동의 적을 향한 차가운 분노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회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자본이 집결한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정재계의 거물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태영건설의 조태섭 상무가 있었다.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며
오만한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무대 위로 올라선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태영건설의 비전과 신도시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막힘없이 제시했다. 그의 연설에 투자자들은 감탄했고 주최 측은 만족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는 최 반장이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양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조태섭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교만이 가득했다. 따라서 저희 태영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건설에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태섭이 연설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사회자가 최종 사업자 발표를 위해 그의 이름을 호명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정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은 박하나였다. 그녀는 더 이상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가 아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귀부인보다 당당했다. 무겁게 부른 배는 그녀의 연약함이 아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잉태한 강인함의 상징처럼 보였다. 조태섭과 최 반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하나의 뒤를 따라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록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범접할 수 없는 기세는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뒤에는 강철처럼 차가운 표정의 김민준 실장이 서 있었다. 연회장 곳곳에서 경악에 찬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저 사람은 진성그룹의 강지훈 회장 실종됐다더니. 조태섭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자신이 직접 죽이려 했던 강지훈이 버젓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 반장은 이미 혼이 나간 사람처럼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김 실장이 건넨 마이크를 잡은 강지훈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는 힘이 실려 있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진성그룹 회장 강지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태영건설의 축제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의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옆에 선 하나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용감한 여성은 제 아내 박하나입니다. 아내라는 말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선을 조태섭에게 고정시킨 채 말을 이었다. 조태섭 상무, 당신의 화려한 연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공개하려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태섭의 홍보 영상이 흐르던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낡은 검은색 수첩의 표지였다. 최 반장은 그 화면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김 실장의 팀이 연회장의 모든 방송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이다. 박하나가 앞으로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공사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 부실 공사로 동료가 추락했던 끔찍한 사고, 그리고 회사의 비인간적인 은폐 시도에 대해 담담하게 그러나 힘주어 증언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증언에 맞춰 스크린에는 비밀 장부의 내용들이 하나씩 펼쳐졌다.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차액을 빼돌린 기록, 안전검사를 눈 감아준 공무원들에게 건넨 뇌물 내역,
그리고 사고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한 정황까지. 모든 증거는 조작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조태섭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것들이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강지훈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조작이라고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이란 말인가? 스크린의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가 클로즈업 되었다. 그곳에는 강지훈 제거 작업 성공, 잔금 처리 완료라는 끔찍한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태영건설의 비자금이 유령 회사를 거쳐 청부살인 조직으로 흘러들어간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그래프로 펼쳐졌다. 그것은 김 실장의 팀이 찾아낸 조태섭의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이제 그 누구도 조태섭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질문을 쏟아냈고 투자자들은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질렀다. 궁지에 몰린 최 반장은 조태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전부 저 사람이 시킨 거라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비열한 배신과 추악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것은 중무장한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무대 위로 진격해 넋이 나간 조태섭과 최 반장의 앞을 가로막았다. 수사관의 대표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조태섭 최광수, 살인 미수, 뇌물 공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들을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졌던 조태섭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내지르는 마지막 발악적인 비명은 축배를 위해 준비되었던 음악 소리 속으로 허무하게 묻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았고 진실은 마침내 승리했다. 연 회장에는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은 휠체어에 앉은 채 안에 하나의 손을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함께 지나온 전우처럼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세상에는 오직 서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조태섭과 태영건설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추악한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검찰의 수사는 건설업계 전반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로까지 확대되었다. 조태섭은 살인 미수와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최 반장을 비롯한 그의 하수인들 역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강지훈은 진성그룹의 회장으로 완벽하게 복귀했다. 그는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의 복귀 후 첫 번째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부도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사람들은 그가 복수를 위해 태영건설을 공중분해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죄를 지은 것은 경영진이지 묵묵히 땀 흘려 일해온 직원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태영건설의 부패한 경영진을 모두 해고하고 진성그룹의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이식하여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바로 건설 현장의 문화였다. 새로운 태영건설의 현장에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엄격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위험하고 부실한 자재들은 모두 최고급 친환경 자재로 교체되었고 노동자들을 위한 충분한 휴식 공간과 복지 시설이 마련되었다. 박하나가 그토록 바라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설 현장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추락 사고를 당했던 박 씨의 아저씨에게도 정당한 보상과 함께 완전한 치료가 지원되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서울의 한 병원 가장 전망 좋은 특실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하나가 건강하고 예쁜 딸을 출산한 것이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을 보상받듯 진통 없이 순조로운 출산이었다. 지우는 피덩이 같은 작은 생명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눈물 흘리는 아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고생했어, 하나야. 정말 고마워. 당신과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어서 내 인생은 이제 아무런 후회도 없어. 하나는 남편의 따뜻한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어둡고 냄새나던 반지하 방에서의 절망적인 나날들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들의 앞에는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새봄이라고 지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온 새로운 봄처럼 아이가 세상에 희망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새봄이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지훈과 하나의 가장 큰 상처까지도 치유해주는 명약이었다. 몇 달 후 박하나는 대한민국 사회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공익재단 하나 내일을 위한 약속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법률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 총수의 아내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회운동가로 거듭났다. 그녀는 여러 토론회와 강연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정치인의 목소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1년 후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훈과 하나는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이 있는 그들의 새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훈은 어느새 훌쩍 자라 아장아장 걷는 새봄이를 무릎에 앉히고 비행기 놀이를 해주고 있었다.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하나는 따스한 햇살 아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다. 지훈이 새봄이를 안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가끔 생각해. 만약 그 끔찍한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의 말에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강해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고통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그들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연대의 가치를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지우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내와 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당신과 새봄이를 보고 있으면 내가 왜 그 모든 시간을 버텨야 했는지 알 것 같아. 이 순간을 위해, 이 행복을 위해 나는 기꺼이 그 지옥을 견뎌냈던 거야. 하나는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기며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저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석양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지켜낸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의 눈부신 풍경이었다. 어둠은 완전히 걷혔고 그들의 제국에는 따스하고 찬란한 여명만이 가득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